엄마는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오남매를 낳아 가슴으로 안고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이 넷이었지요. 자식들이 커갈수록 살림은 늘어났지만 미군 부대에 다니던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박이 이어지며 생활비는커녕 집안에는 빚더미만 늘어갔습니다. 배신의 역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숨겨둔 여자가 있었고 자식이 둘이나 있었다는 첫 번째 비밀도 모자라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해 우리 오남매를 기르던 와중 정확히 막내인 내가 태어난 직후에 또다시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만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훗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식인 나조차도 내 아버지의 복잡하고 더러운 족보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고 온정신이 어지러운데 그 추악한 배신의 한복판에서 정식 아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단 채 살아가야 했던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호적에만 아내로 올려둔 채 아버지는 철저하게 다른 여자들과 그 자식들의 집을 오가며 자신의 쾌락만을 쫓는 이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추잡한 소문과 진실을 알고서도 자식들의 기가 죽을까봐, 자식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가슴에 거대한 바위를 얹은 채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의 독촉과 아버지의 방탕함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서울 집을 허망하게 정리하고 경기도 금촌의 어느 허름한 변두리 셋방으로 쫓기듯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연탄방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온종일 매캐하고 유독한 가스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바닥에서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검게 차오르는 차마 사람이 살기 힘든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 갔던 금촌 시절 엄마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자 오남매 중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큰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참으로 철이 일찍 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오빠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새벽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도 없는 방에서 오빠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껴입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진물이 흐르고 동상에 걸려 피부가 쩍쩍 갈라지면서도 오빠는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쉬고 싶다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팽개치고 떠나버린 가정이란 울타리의 빈자리를 자신이 장남으로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범푼 돈을 받아오면 늘 엄마의 거친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연탄값에 보태 쓰세요. 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세요. 엄마는 오빠가 쥐어준 때 묻은 지폐 몇 장을 쥐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오빠의 얼어 터진 손을 감싸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못난 죄 때문에 내가 못나서 저 어린 것이 너무 일찍 철이 들었구나. 저 가녀린 어깨에 왜 이리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을까. 오빠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하던 기특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범생이라는 가면 뒤에는 청소년,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참혹한 괴로움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결국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마음의 상처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입시험을 앞두고 교재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는 엄마의 눈물 밖으로 돌며 다른 살림을 차린 아버지에 대한 지독한 분노,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새벽에 신문을 돌려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가난의 사슬. 오빠는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빠는 평소와 다르게 책가방을 방구석에 둔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결심이 담긴 유서 같은 가출이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 금촌 근처의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시퍼런 물이 고여있는 깊은 물웅덩이 앞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웅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아버지를 향한 증오도, 매일 새벽 밤바람을 맞아야 하는 이 괴로움도 전부 끝이 나겠지. 내가 없어지면 차라리 엄마의 입도 하나 줄어들 거야. 오빠가 신발을 벗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지려 발을 내딛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한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환청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오빠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매일 밤 연탄가스 매캐한 방구석에서 5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생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린 가여운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멸시받는 우리 엄마는 나마저 없으면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내가 엄마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이 오빠의 온몸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물웅덩이 바로 앞 바위에 주저앉아 오빠는 목을 놓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을 때 오빠는 결국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돌려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날 하루 오빠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 잔인한 하루 동안 엄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식의 깊은 괴로움을 미리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책감, 내 유일한 아들이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엄마는 방 한가운데 앉아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엄마의 영혼은 까맣게 타들어가 밤을 온전히 지새우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들어온 초췌해진 오빠의 모습을 본 순간 엄마는 화를 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오빠를 품에 꼭 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소리로 우셨습니다. 살아와줘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 착한 아들의 가슴 속에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부모인 자신인 것만 같아서 엄마의 마음은 그날 밤 완전히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금촌에서의 그 모진 풍파와 아들의 가출 소동을 겪으며 겨우 목숨줄을 이어가던 중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우리 가족은 또다시 경기도 시흥의 변두리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고 이사간 시흥의 집방 한 구석에는 또 한 명의 거대한 불청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시흥으로 이사 온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두 집 살림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겨우 한 번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친어머니인 할머니는 우리 집에 덩그러니 맡겨둔 채 본인은 새로 차린 다른 여자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괴롭히던 남편의 어머니까지
홀로 수발들게 된 우리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친할머니는 참으로 무섭고 뻔뻔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가정을 등한시하고 바람을 피우는 아들을 따끔하게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남자가 기가 살아야 밖에서 돈을 번다며 아들 편만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입맛만을 챙기며 며느리인 엄마를 가혹하게 부려먹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유독 고기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셨습니다. 자식들이 돈이 없어 차비가 없어서 벌벌 떨고 겨울철 연탄 한 장을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자는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자신의 쌈짓돈을 꺼내 혼자 장터에 가셔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사오시곤 했습니다. 야, 고기 사왔다. 얼른 부엌 들어가서 맛있게 볶아와라. 내 오늘 기력이 딸리는구나. 엄마는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을 돕고 들어와 가사 노동으로 지쳐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들 저녁 먹이고 밀린 빨래랑 집안일이 산더미라 이것만 조금 정리해 두고 얼른 해드릴게요. 오늘 몸이 너무 힘들어서 뼈마디가 아프네요. 할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밥상을 탁 치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기 먹고 싶다는데 몸 힘든 게 대수냐? 자식놈은 밖으로 돌고 며느리라는 년은 시어머니 대접할 줄을 모르고 뻣뻣하게 구는구나.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엄마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소란을 피우면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깊은 한숨을 삼키며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고기를 정성껏 볶아 올리는 엄마의 등 뒤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사춘기를 지나던 내 눈에 그 할머니의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고 미웠습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피어올라 당장이라도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 자식은 다른 데 가서 새 살림 차리고 살면서 왜 우리 엄마를 종처럼 부려먹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참으라고, 어른에게 그러면 못 쓰는 거라고 오히려 내 입을 막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의 무게를 홀로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시흥으로 이사 온 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근의 한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엄마와 함께 기뻐했던 것도 잠시, 운명은 참으로 잔인한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들어간 고등학교가 위치한 그 지역이 다름 아닌 아버지가 나를 낳은 이후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비밀리에 새 살림을 차리고 살던 바로 그 동네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교문을 나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하교하던 길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길 저 멀리서 자전거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심히 다가오는 그 실루엣을 바라보던 내 심장이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름하고 늘어난 흰색 런닝구 바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를 옆에 끌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 평생 우리 가정을 버려두고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밖으로만 돌던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어 나는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길바닥을 보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던 낯선 동네의 냄새와 허름한 모습이 내 가슴에 거대한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멀어지는 등 뒤를 바라보며 차마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길고 아득했는지 모릅니다. 발걸음마다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고 가슴 속에서는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골목길 구석에 숨어 교복 소매자락이 축축해질 때까지 울다가 겨우 눈물을 닦고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낮에 보았던 그 잔인한 풍경을 울부짖으며 쏟아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하교하다가 길에서 아버지 봤어. 다른 동네도 아니고 내 학교 앞 골목에서 허름한 런닝구 바람으로 자전거 끌고 가시더라. 거기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던 그 더러운 동네였나 봐. 엄마, 나 아버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나 이제 창피해서 무서워서 그 동네에 있는 학교 더는 못 다니겠어. 나 학교 관두고 싶어, 엄마. 제발 학교 그만두게 해줘. 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엄마의 손에 쥐어져 있던 칼이 도마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순간 핏기가 하나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두고 밖에서 또 다른 아들까지 낳아 기르는 동네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엄마였기에 자신의 막내딸이 하굣길에 그 추악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엄마의 깊은 눈동자가 사정없이 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다 못해 피가 흘러내렸을 그 순간 엄마는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분노의 언어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해봐.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나 그 길을 매일 어떻게 걸어가? 내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도 엄마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나를 안아주지도 아버지를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저 멀리 시커먼 부엌 바닥으로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결코 내 고통을 외면하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그 더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애미로서의 처절한 미안함이었고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는 가난한 현실 앞에서의 무력한 절망이었습니다. 과거 고3 시절 큰아들이 죽으려 가출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겹쳐지며 엄마의 가슴은 이미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엄마의 그 깊고 무거운 침묵의 의미를 알았기에 더 이상 떼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나는 지옥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꾸역꾸역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주쳤던 그 잔인한 길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숨이 막혔지만 나를 보며 가슴을 삼키던 엄마의 침묵을 떠올리며 기어이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시렸던 사춘기의 터널을 나는 엄마의 침묵을 나침반 삼아 버텨내며 끝내 졸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무정한 시간 앞에 완고했던 친할머니에게도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할머니는 벽에 대소변을 바르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며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그 뻔뻔했던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들은 무섭고 힘들다며 연락을 끊고 발길을 뚝 끊어버렸지만 그 모든 오물을 손으로 받아내고 씻기며 지독한 치매 수발을 들은 사람은 역시나 속아서 결혼했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군소리 없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긴 투병 끝에 세월을 마감하셨던 그 장례식장. 엄마는 그 차가운 곳에서 평생을 가두었던 잔인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부족의 좌석 저 멀리 대문을 열고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청년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낳았다던 그 다른 집. 자식들이 버젓이 상복을 입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 고모들과 친경 식구들이 구석에 모여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날카로운 말소리가 엄마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예, 그래도 큰애들이랑 막내 아들까지 다 와서 할머니 마지막 길을 보내. 옛날에 시어머니가 저 애들 어릴 때 첩살림하던 집까지 찾아가서 손수 다 키워주느라 고생 참 많았잖아. 돈 생기면 다 저 집 애들 입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할머니라고 상복 입고 찾아왔구먼. 쉿, 조용히 해. 저 사람 엄마 들을라. 저 사람은 시어머니가 그 다른 자식들을 손수 키워주고 보살펴준 것까지는 까맣게 모를 텐데. 알면 기절해. 엄마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평생 속아 산 것도 모자라 자기가 수십 년간 가난 속에서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수발들었던 시어머니가 정작 과거에는 자신의 자식들이 아닌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본처와 첩의 자식들을 위해 돈을 대주고 그들을 가슴으로 안아 헌신적으로 키워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닐 때 그 돈들이 모두 다른 자식들의 입으로 들어갔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이 고3 때 가난과 괴로움에 지쳐 죽으려 무릉덩이를 찾아갔을 때도 막내딸인 내가 하굣길에 런닝구 차림의 아버지를 만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울부짖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그 다른 자식들을 손수 키우며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엄마는 늘 철저히 외면당한 채 혼자서 그 거대한 비극의 무게를 삼켜내야 했습니다. 엄마는 장례식장 뒷골목, 차가운 시멘트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꺼질 듯한 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으조렸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내 남편에게 다른 자식들이 줄줄이 있고 당신이 그 애들을 손수 키우셨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고기 타령만 하며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으셨습니까? 내가 가여워 보이지도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엄마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엄마의 고결한 희생을 그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소란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인한 배신감 앞에서도 묵묵히 상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끝까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우 같은 세월이 지나가고 백발이 성성해진 엄마는 가끔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그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우리 자식들의 손을 꼭 잡을 때면 늘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너희들은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라. 미련하게 참고 미련하게 속고 미련하게 다주면서 살지 마라. 인생은 참 짧고 허망한데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울기만 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내 인생을 찾아서 당당하게 살아라. 엄마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착해서 우리 오남매 지키고 살리려고 그랬던 거 우리 다 알아. 엄마 원망 안 해. 엄마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다워야 하는 법이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모질게 굴어도 내 마음까지 악해지면 진짜 지는 거란다. 나는 세상과 남편에게는 속았을지언정 내 자식들과 하늘 앞에는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으니 그거면 됐다. 엄마는 어릴 적 공부를 하고 싶어도 딸이라는 이유로 하지 못하셨고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원했으나 평생을 두 집 살림의 배신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시댁의 따뜻한 배려를 원했으나 늘 이용당하고 수발만 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악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관은 권력과 부를 가진 이기적인 자들이 쓰지만 하늘이 예비한 가장 눈부신 금관은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와 배신 그리고 피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고결한 사람이 쓰는 것이라면 우리 엄마보다 그 금관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엄마가 평생 가슴에 품었던 배움에 대한 한 그리고 가난과 거듭된 배신의 상처들은 이제 저 하늘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피눈물 어린 삶의 기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진짜 위대한 삶이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을 온몸으로 붙잡고 자식을 위해 끝내 버텨낸 바로 우리 엄마들의 거친 손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혹독했던 세월을 끝내 이겨내고 우리를 키워내신 나의 우리 엄마. 당신의 그 고단하고 시렸던 삶 위로 이제는 눈물도 가난도 없는 잔잔하고 영원한 평화가 가득 깃들기를 막내딸이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